국방부가 내일 새벽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해 경북 성주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은 사드 배치에 극력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핵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국산 무기를 한국에 상당 규모로 판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첨단 무기 구입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북핵 위기 국면에서 미국의 초고가 무기들을 서둘러 사들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검찰이 2011년 KBS가 민주당을 도청하고 녹취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노조 측은 고대영 사장이 당시 보도본부장으로 사건을 지휘하고 증거인멸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폭행 장소를 미리 물색하는 등 사전 모의를 했던 정황이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잇따르는 청소년 범죄에 논란이 일고 있는 소년법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 개정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체류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을 결국 폐지했습니다. 2만 명에 달하는 한인 청년들을 포함해서 80만 명이 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내년 약 6천 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서울 둔촌동 아파트 단지입니다.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면서 단지 곳곳마다 폐기물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핵 위기 국면에서 한국이 처한 상황이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삼면초가 상황인데요. 우선 내일 성주에는 사드가 결국 배치되는데 중국이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중국과는 불편한 관계를 넘어서 긴장 관계로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북핵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론에서 양국 정상 간에 이견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의 위기 국면을 한미 FTA 개정과 무기 판매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을 갈수록 뚜렷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드 배치 소식 박현주 기자입니다. 사드 발사대 4기가 내일 오전 경북 성주 소성리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임시 배치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이미 반입된 발사대 2기에 더해 잔여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되면 사드 1개 포대가 완성됩니다. 사드 장비가 한국에 도착한 지 6개월 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사드 발사대 4기에 추가 배치를 지시한 지 40일 만입니다. 국방부는 사드 잔여 발사대 임시 배치를 위한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 잔여 발사대를 미 측의 공사 장비, 자재와 함께 임시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배치가 임시 추가 배치라고 밝히면서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이렇게 추가 사드 배치가 공식화되자 중국 정부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에 추가 배치가 임박했다는 징후가 보이자 중국 정부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이 시간 중국의 입장 또 대응 수위 등을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신경진 특파원, 오늘 중국의 반발은 이전과 좀 다른 양상이 있습니까? 예, 우선 건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답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中方坚决反对美国在韩国部署萨德反导系统的立场是明确的、一贯的，也是坚定的。 예. 신특파원. 예, 방금 들으신 대변인의 엄중한 우려는 일반적으로 대사를 초치할 때 사용하는 외교 용어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반대 수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예. 중국 국방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인 대응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예, 중국 국방부는 지난달 말 원래 브리핑에서 외교부와 같은 답변에 중국 군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안보와 지역 내 평화 안정을 단호히 수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군의 필요한 조치는 이번에 처음 나온 용어는 아닙니다.
어제 중국 공군 방공부대가 바레만에서 실시한 미사일 요격 훈련에 선보인 무기는 지난 7월 건군 90주년 열병식에서 선보인 둥펑 10D와 유사합니다. 레이더와 함께 작동하는 둥펑 10D는 사드와 유사한 장비입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과 한미를 동시에 경고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전쟁이 발발할 경우 첫 번째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예. 자, 중국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만큼 냉정하게 또한 담담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북핵 6차 실험, 여기에 대응하는 한중 간의 공조에는 어떤 파장이 예상될 수 있을까요? 예, 북핵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유엔을 통한 제재라는 창구로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한미일이 요구하는 원유 공급 중단 등 북한의 체제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 강력한 제재는 반대합니다. 대신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과 한미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요구하는 쌍중단, 핵폐기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쌍궤 병행 주장을 유럽, 브릭스, 개발도상국 등을 상대로 국제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북핵 해법이 한미일과 결이 다른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그 틈을 더 벌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더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사드 보복 이후에 고전 중인 한국 기업들에 대한 문제인데 혹시 중국 쪽에서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최근 현대자동차 중국 공장 중단은 재무를 담당하는 중국 측 합자 파트너가 부품사에 대금을 주지 않아 빚어진 사태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협력 대신 모호한 대응이란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창춘의 동북아 박람회 출장에서 확인한 사항인데 기린성의 경우 한국 기업인들의 거류증, 즉 비자 발급 기한을 기존의 1년에서 6개월로 줄였다고 합니다. 지방정부의 경우 암암리에 한국 기업을 더욱 옥죄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예. WTO 가입국으로서 명확한 규정 위반은 힘들겠지만 환경, 세무 부분 등에서 준법을 앞세운 조사가 강화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봐야 될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이었습니다.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이렇게 나오면서 사드 배치 장소인 경북 성주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배치 저지를 위한 주민들의 움직임과 길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짧게 듣겠습니다. 윤두열 기자 전해주세요. 네, 오후 5시 30분 공식 발표 시간에 맞춰 이곳 마을 주민에게도 사드 배치에 대한 사실을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오후 3시쯤에 비공식적으로 사드 배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시에는 매주 수요일 열리는 수요 집회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집회가 마무리가 되자마자 주민들은 사드 저지를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들어보시는 것처럼 마을회관 앞 도로 50여 미터 구간에 차량 30여 대를 주차해놓고 길을 모두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곳에서 10여 분쯤 떨어져 있는 마을회관 앞 진입로 삼거리도 지금 트랙터 등을 이용해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도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마을 주민들과 연대자 400여 명은 이곳 마을회관 앞 도로에 앉아 있습니다. 경찰도 8천여 명을 투입해서 사드 배치를 위한 진입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26일 1차 배치 때는 약 80여 명의 주민만 이곳에 지키고 있어서 비교적 쉽게 길이 뚫렸는데 이번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결할 것으로 보여서 이 좁은 도로에서 경찰과 주민들이 뒤엉킬 경우 상당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내일 배치에 앞서서 오늘 오후부터 사실상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쯤 차량을 치우라는 안내 방송을 시작했고 또 이미 경찰이 마을을 빙 둘러서 봉쇄를 한 상황입니다. 또 성주로 들어오는 길인 지방도로 905번 도로도 사드가 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드가 오는 길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대자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성주 소성리에서 JTBC 윤두열입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오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의 일반적인 순서와는 달리 일본, 중국보다 러시아를 먼저 찾았습니다. 러시아에 비중을 두면서 북핵의 새로운 우회로를 만들어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회담장에서 두 정상의 입장 차는 작지 않아 보였습니다. 먼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재윤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했습니다. 양 정상은 또 북한의 핵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며 북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도전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 방법론에선 입장이 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드 문제 등으로 사이가 서먹해진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관계가 나쁘지 않은 러시아를 북핵 해결에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북러 간 원유 거래가 미미한 수준인데다 원유 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고 답했습니다. Понятно, что решить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дними лишь санкциями и давлением невозможно. 푸틴 대통령은 북한은 아무리 압박해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며 북한의 핵미사일과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한 뒤 한반도 평화로 가야 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가 제안한 근본적 변화를 위한 로드맵을 북한이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도발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JTBC 정재윤입니다. 예, 이렇게 러시아에 비중을 두면서 북핵 해결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인데 이전 정부와는 좀 다른 접근법이긴 합니다. 다만 그 새로운 접근법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일단은 쉬워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정치부 안의근 기자와 짤막하게 좀 분석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뭐 이 만나는 순서가 좀 바뀌었다니까 일본, 중국보다도 앞서서 러시아를 만난다 하는 것은 아까 잠깐 정재윤 기자 리포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방문 순서를 당연히 고려를 했겠죠. 러시아에 비중을 둔다. 이건 역시 지금 굉장히 급한 것이 북핵 문제이고 그 때문에 이런 순서의 바뀜 현상이 있었던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한 외교부 당국자는 좀 이런 설명을 내놨는데요. 예. 그러니까 한미일 대 중러 구도에서 러시아를 떼내거나 적어도 러시아가 어느 정도 중립적인 역할만 해줘도 대북 제재 구도는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예. 또 러시아는 현재 중국보다도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요. 예. 우리가 지렛대로 충분히 활용해 볼 여지가 많은 나라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일단 오늘 회담 내용을 보면 북핵 문제 해법에 있어서 러시아는 중국하고 뭐 별로 다른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에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라.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하라. 이와 같이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예. 다만 현재 중국과는 우리가 현재 사드 배치 문제로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대화의 모멘텀만 어느 정도 마련이 되면 러시아와 북핵 해법을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예. 또 러시아가 평양에 특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한미와 북한 사이에서 얼마든지 중재안을 또 제시하는 것도 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러시아와의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가 지금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라는 생각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도 북방 경제 협력 사업을 매우 강조를 했는데요. 예. 이 사업들은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독일 베를린 구상 때 이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 내놓았던 사업들입니다. 예. 그 남북러 철도 연결, 그리고 가스관 연결,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강조하는 북극해 물류 사업 등인데 하나같이 거대 프로젝트이고 한러 간 수건 사업들입니다. 예. 북한 변수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한러가 얼마든지 공통의 이해관계를 도모해 볼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예. 자, 근데 이게 지금으로선 좀 푸틴의 태도로 봐서는 당장 쉬워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네, 물론 러시아가 분명히 북한의 우방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러시아가 최근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중국과 러시아는 협력 관계이면서도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 앞으로 북핵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창의적인 접근법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의근 기자였습니다. 예,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수조 원대 무기 구매 계약을 개념적으로 승인했다. 백악관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후에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쉽게 말해서 한국에 미국산 무기를 팔겠다는 내용인데 오늘은 상당히 많은 양의 무기를 한국과 일본이 살 것이다 이렇게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트럼프가 무기 판매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매우 정교한 미국 군사 장비를 구매하도록 허용할 것이고 구매 규모는 상당히 증가한 양이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백악관은 바로 하루 전날 한미 정상 간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며 수십억 달러의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한국이 구입하도록 개념적 승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북핵 위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두 정상 간 접촉이 있을 때마다 FTA 재계약이나 무기 거래 등 경제 문제를 앞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무기 판매 문제를 연 이틀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모까지 제시하면서 그 의도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핵의 한미일이 강력한 연합 대응 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지만 무기 판매에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첨단 무기 도입은 우리 군 역시 필요로 하는 부분이어서 안보를 대가로 무기 구입을 강요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무기 구매 허용 발언은 최첨단 무기에 대한 족쇄를 푼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북핵 대비를 명목으로 초고가의 무기를 사라는 일종의 청구서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무인기와 미사일 등 사들여야 할 무기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19km 고도에서 비행하면서 지상 30cm 물체까지 식별해내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그리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 F-35A.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미국산 무기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적은 대로 미 정부 승인 과정이 간소화되면 조기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당 1,000억 원대인 F-35A의 20대 추가 구매나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의 개량형 팩3 추가 도입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각종 지원 장비를 포함하면 팩3 한 개 포대 가격은 8천억 원이 넘습니다. 한 발당 150억 원인 SM-3 미사일을 3척의 이지스함에 각 20발씩 탑재시킬 경우 이지스함 개조 비용을 포함해 2조 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무기들은 대부분 우리 군의 삼축체계 구축에 필요한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조 원대 무기를 사들이는 구매자로서 제3국 무기들과 경쟁시켜 선택권을 갖고 협상을 해야 가격과 기술 이전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국과의 FTA에 대해서 개정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협정을 폐기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과는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미국 내 폐기 반발 여론에도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미 FTA에 대해 some amendment, 약간의 개정을 바란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언급한 내용을 사실상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초강경 기조를 다소 누그러뜨리고 개정 협상을 이어가자는 입장입니다. 다만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이번 발언 직후 세부 사항은 알려주고 싶지 않다고 단언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를 속단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변화는 한미 FTA 폐기에 반대하는 미국 내 다양한 목소리와 백악관 참모들 간 견해차가 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로버트 졸릭 전 세계은행 총재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난파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한미 FTA 폐기는 오히려 미국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언론 보도에 하나하나 반응하기보다는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폐기 카드도 결국 한국을 협상장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성격이 짙다고 지적하는 만큼 앞으로 협상에서 한미 양국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중국 과학계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로 핵실험을 할 경우에 대규모 붕괴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죠. 6차 핵실험의 위력으로 일대 지반이 약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 핵실험 후에 풍계리에서
광범위하게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이징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북핵 6차 실험을 전후한 풍계리 만탑산의 위성사진입니다. 핵실험 다음 날 북쪽 갱도와 6차 핵실험 추정 장소 사이 곳곳에 지표면이 드러난 산사태 흔적이 드러납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핵실험 후 산사태로 인한 대규모 자갈비탈이 곳곳에서 발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3차원 사진으로 비교하면 더욱 선명하게 산사태가 확인됩니다. 38노스는 화강암 지대의 지형 변화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갱도 붕괴 등의 흔적은 이번에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핵실험장과 국경을 맞댄 중국 네티즌은 격앙하고 있습니다. 대국 외교, 문 앞에는 핵폭탄이라며 중국 외교를 풍자하는 댓글부터 중국은 마땅히 즉시 북한과 단교하고 석유를 끊고 국경의 모든 무역 통로를 폐쇄하라는 댓글도 보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없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중국 마오좌파가 러시아와 연대하고 미국에 반대하며 일본을 원수시하고 북한을 도우며 한국을 혐오하는 이데올로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중국 국가해관정국은 오늘까지 12차례 동북삼성의 방사능 수치가 안전하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도 국회 의사 일정을 거부한 채 독자 투쟁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오늘은 안보 관련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안보를 중시하던 정당이 정작 북핵 위기 속에 안보를 등한시한다는 지적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엿새째 국회 보이콧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안보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안보 문제마저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대통령의 안보관 또 대북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의원 70여 명은 오후에 김포 해병대 이사단을 방문하는 등 안보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북한 핵실험으로 안보 위기감이 커진 상황에서 그동안 안보를 외치던 보수정당이 정작 국회를 열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걸로 풀이됩니다. 게다가 MBC 김장겸 사장이 고용노동부에 자진 출석하면서 당내에서조차 더 이상 장외투쟁 명분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당이 빠진 국회에선 국민의당이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대화 일변도의 대북 정책은 공안 메아리가 됐고 돌아온 건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뿐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긴급 안보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주장했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KBS 새 노조에 이어서 기존의 노조까지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양대 노조 측은 고대영 사장 등 경영진 퇴진이 이루어질 때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2011년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한성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민주당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회의 내용을 폭로합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발언 녹취록입니다. 그냥 몇 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KBS 장모 기자가 민주당 대표 회의실을 몰래 녹음해 한 의원에게 내용을 전달했다고 지목됐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보도 책임자였던 고대영 사장은 2015년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도 책임자인 건 맞습니다. 저희 기자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결론은 아무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언론노조 등이 다시 고발장을 냈고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내일 성재호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조 측과 경영진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오늘 오후 홍기섭 보도본부장이 자신을 촬영하던 노조원을 한 차례 때리는 영상을 공개하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는 현재 파업 중인 언론노조 KBS 본부뿐만 아니라 기존 KBS 노조도 고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양대 노조가 모두 파업에 들어가 참가 조합원만 3,300여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장겸 MBC 사장이 부당노동 행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취임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과거 이뤄진 기자와 PD들의 부당 전보와 징계 등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죠. 노조 측은 그러나 김 사장에게 제기된 혐의 대부분이 사장 취임 이전인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 시절에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김장겸 MBC 사장은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할 때 6개월 사장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을 등록한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 노조를 상대로 무선 부당 노동 행위를 했겠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귀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사장이 된 지 얼마 안 됐다며 MBC 기자와 PD들에 대한 징계와 전보 조치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겁니다. 김 사장은 고용노동부 조사 과정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MBC 노조는 김 사장이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5월부터 2017년 2월 사이 2012년 파업에 참가했던 상당수 조합원이 부당 징계와 전보 조치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사장 이전에도 보도부문의 인사 책임자로서 부당 노동 행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고용부는 김 사장을 포함해 전현직 경영진들의 진술 내용을 비교 분석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내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 단장을 불러서 조사합니다. 지난달 수사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국정원 전직 고위 관계자를 부르는 겁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국정원의 사이버 외곽팀을 총괄한 핵심 책임자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사항이 담긴 이슈와 논지를 직원들에게 내려보내며 사이버 여론전의 방향을 지휘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3년 댓글 수사팀의 소환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앞서 기소된 18대 대선 댓글 활동 지휘 등의 혐의와 다른 혐의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검찰은 민 전 단장에게 최근 국정원이 수사 의뢰한 사이버 외곽팀 운영에 대해 캐물을 예정입니다. 원 전 원장 취임 직후 국정원 심리전단이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된 배경도 조사 대상입니다. 심리전단장은 2급이었지만 확대되며 1급으로 직급이 상향됐습니다. 국정원의 직제 개편 및 직급 조정은 대통령령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심리전단 업무에 힘을 실어주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가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원외 당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의 존립을 위해서 결국 유승민, 김무성 의원 등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바른정당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해훈 대표의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제 잠시라도 대표직에서 물러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의 바람이고 우리 당원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당 공식 회의에서 사퇴론이 나온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소속 의원들은 이 대표가 당의 첫 선출직 대표인 만큼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자며 말을 아껴왔지만 이 대표의 결심이 늦어지자 원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졌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당대표를 흔들면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소수에 그쳤습니다. 결국 이선으로 물러나 있던 김무성, 유승민 의원이 앞장서 이번 사태를 추스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실질적인 대주주들이 앞에 전면에 서야 되는 겁니다. 왜 뒤에서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린 공중 분해됩니다. 이 대표는 본회의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지난 19대 대선 촛불 집회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만들어진 조기 대선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젊은 층의 투표 참여가 늘었다는 그런 분석이 많았는데 실제로 선관위의 공식 분석 결과 2012년 대선에 비해서 2030, 즉 젊은 세대 투표율이
크게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역시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층은 노년층인 70대 남성이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19대 대선은 젊은 층의 투표율이 앞선 대선보다 높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율 분석 결과를 보면 처음 투표권을 얻은 19세의 경우 18대 대선보다 투표율이 높았던 것을 시작으로 20대와 30대 역시 더 올랐습니다. 하지만 4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투표율은 앞선 대선보다 낮았습니다. 사전 투표율도 20대와 19세가 높고 30대와 50대, 60대 순이었으며 40대가 가장 낮았습니다. 젊은 층은 오른 반면 중장년층, 노년층의 투표율은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세대별로 보면 50대와 60대 이상 투표율이 20대에서 40대보다 높았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투표율이 18대 대선과 같이 지난 대선에서도 더 높았습니다. 성별과 연령을 모두 고려했을 때 19대 대선에서 70대 남성의 투표율이 86.1%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네, 지난 3월에 한 ATM기 회사의 서버가 해킹돼서 수십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외화 벌이를 노린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보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카드를 복제해 쓴 국내 조직원 4명을 붙잡았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ATM기에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그러자 카드 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사용자의 주민번호 등이 줄줄이 화면에 뜹니다. 이번에는 등록이 안 된 가짜 카드를 소형 카드 복제기에다 긁었더니 앞서 나열됐던 정보가 새로운 카드에 그대로 복제됩니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국내 편의점 등의 ATM기 63대에 이 같은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돼 약 23만 건의 고객 금융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경찰은 북한 해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통된 카드 정보가 북한 해커들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를 국내에 유통했다는 카드 정보 판매 총책과 국내 판매 총책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유출된 금융정보는 신원 미상의 중국 동포를 통해 국내 정보판매원에게 흘러들어왔고 카드 불법 복제에 활용됐습니다. 카드를 쓰면 문자가 날라오잖아요. 260 정도가 이제 승인이 났고 내가 지금 쓴 게 아닌데. 경찰은 카드를 복제해 1억 원 이상 사용한 33살 손모 씨 등 일당 4명을 검거하고 북한 해커와 직접 접촉한 중국 동포 등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폭행을 말리려는 후배에게 함께 때리지 않으면 똑같이 피투성이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범행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애초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의자와 쇠뭉치로 폭력을 행사한 14살 김모양과 정모양 등 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문이 커지자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음료수병 등으로 폭행에 가담한 또래 2명도 입건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범 2명은 말리려는 후배에게 함께 폭행에 가담하도록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얘가 저한테 잘못한 것도 이때까지 없었으니까 네 여기서 얘랑 똑같이 만들어줄까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해 학생들은 범행 장소로 사각지대인 이곳 막다른 골목을 사전 물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후 후배를 시켜 피해 학생을 패스트푸드점으로 나오게 한 뒤 2달 전 신고한 걸 문제 삼아 구타했습니다. 언니들을 몰래 부른 거예요. 들고 나오면서 갑자기 뺨을 때리는 거예요, 애를.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 주범 2명에 대해 보복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피해 학생이 있는 병원에 학교 전담 경찰관 등 2명의 경찰관을 파견해 보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이렇게 중학생들의 집단 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처벌을 완화해주는 소년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소년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미성년자의 형을 줄여주는 법안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에 사흘 만에 21만 명 이상이 동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청원이 있다고 해서 당장 폐지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는 연령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은 논의해볼 수 있다고 하면서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현행법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받아야 할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20년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또 14세 미만의 이른바 촉법 소년들은 아예 형사처분, 그러니까 벌금형 이상의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박 장관의 발언은 법안 폐지 대신 이 같은 연령대를 더 낮춰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박 장관은 엄격한 형사처벌도 필요하지만 미성년 범죄가 빈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관점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어제 뉴스룸에서는 강원도 교직원 수련원을 현직 교육감부터 전현직 교육부 간부들이 특혜 이용한 정황을 보도해드렸습니다. 보도 하루 만인 오늘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지 못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특혜 의혹에 대해서 지난달 교육청 감사실도 조사에 나섰지만 정작 감사 대상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강원도 교직원 수련원 4층에 있는 교육감 전용 객실입니다. 호텔 못지않은 서비스를 위해 일주일에 3번씩 환기를 하고 별도로 청소도 합니다. 반면 직원들은 걸레를 빠는 물품 보관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련원 직원들에 따르면 교육감 지인들이 숙박하는 경우 손님에겐 교육감이 정산했다고 안내한 뒤 숙박한 뒤에는 기존 객실 예약 기록을 취소하라는 교육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수련원 측의 이 같은 지시와 특혜 숙박 의혹에 대해 지난달 수련원 일부 직원들은 강원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대상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일부 과도한 주장이거나 또는 원장이 직접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취재진이 예약 기록을 확인한 결과 교육청 감사과 직원들도 수시로 원장을 통해 예약하는 특혜 숙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과 측은 출장 때문에 수련원에 가기도 한다면서도 감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교육청은 오늘 특혜 숙박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일반 교직원에게도 해당 객실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또한 저희는 건양대 김희수 총장의 갑질 폭행 논란을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 취재 과정에서 계열 병원 2곳의 각종 수익 사업이 특정 업체에 집중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업체의 대표는 모두 건양대 법인의 전현직 직원들이었고 김 총장의 최측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희수 건양대 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김한과 병원의 카페입니다. 병원 직원 A씨가 10년간 사업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런 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인사팀장 명의로 돼 있다가 사실상 병원에서 하는 수익 사업. 그쵸, 병원에서 하는 수익 사업입니다. 의료기관인 병원이 직접 수익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명의를 빌려준 거라는 설명입니다. 김한과 병원의 전직 인사팀장 B씨도 건양대병원의 각종 수익 사업을 독점한 업체 대표입니다. 직원은 2명, 소규모지만 지난해 매출은 110억 원이었습니다. 업체 대표 B씨가 김 총장의 아들인 김용하 부총장의 측근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루가 멀다고 화장실을 맨날 오후하면 하루에도 2-3번씩. 그것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신분들. 대표 B씨는 병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쪽 재단에서 일을 했었어요. 퇴사를 하고 사업을 한 거예요. 건양대병원 측도 김 부총장과 해당 업체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미국에는 불법 이민을 온 부모를 따라와서 사는 많은 청년들에게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게 해주는 다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년 시절에 입국한 청년을 위한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의 하나로 결국 폐지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2만 명에 달하는 한인 청년들도 자칫 추방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소현 LA 특파원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한인 김 씨는 다카 덕분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값진 경력을 쌓아도 저는 계속 디시워셔라든지 딜리버리라든지
다카를 받고 제가 15년 동안 벌었던 돈보다 1년에 더 많이 벌었으니까. 하지만 다카 폐지로 10년 넘게 해온 고민을 다시 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다카에 우리 같은 사람 디포테이션을 안 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디포테이션도 막을 수 있는 거지만 그냥 당하려고 하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시간 5일 다카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미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의회에 후속 입법 조치를 위해 6개월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수혜자는 80만 명, 아시아 국가 중에는 한인이 가장 많습니다. 한인 사회는 한인 다카 수혜자들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인재라는 점을 부각해 의회에 적극적인 로비를 펴겠다는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폐지로 청년들의 아메리칸 드림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이민자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구소연입니다.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가이자 반미의 아이콘인 카스트로 형제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쿠바가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5개월 동안의 권력 이양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카스트로 형제 시대 59년의 종언을 정혜성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혁명 안에 모든 것이 있고 혁명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1959년 쿠바 사회주의 혁명 이후 줄곧 쿠바를 이끌어온 카스트로 형제의 통치가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형 피델의 건강 악화로 2008년부터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맡은 동생 라울은 내년 2월 의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Estoy que puedo aguantar varios quinquenios más. El 24 de febrero de 1918 dejo la presidencia de este querido país. 재정난으로 개혁에 대한 압박이 내부적으로 거세지면서 새로운 권력체계 구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Pero bueno, es así. Tiene que, más o menos, ya son mayores y van otra gente más joven cogiendo, ¿verdad? La presidencia y eso. 쿠바 국민은 앞으로 한 달간 의장 선출을 위한 첫 단계인 기초자치단체 대표를 뽑는 과정에 참여합니다. 이후 5개월 동안 주의회와 인민권력국가회의를 차례로 구성하고 마지막으로 국가평의회 의원 약 600여 명을 뽑아 내년 2월 이 중에서 의장을 최종 선출합니다. 차기 의장엔 개혁과 개방을 옹호하는 미겔 디아스카넬 수석 부의장이 유력하다는 평가입니다. 라울은 공산당 당수직은 유지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여전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인공위성에서 바라본 허리케인의 모습입니다. 남미 카리브해 절반을 뒤덮은 허리케인 어마입니다. 시속 300km에 가까운 강풍을 뿜어내며 카리브해 섬들을 휩쓸고 있습니다. 텍사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의 전성기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한 5등급을 유지한 채 플로리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시속 298km, 강력한 바람에 지진 관측기가 진동을 감지할 정도의 괴물 허리케인 어마입니다. 허리케인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60여 명의 사망자와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하비의 최전성기보다 한 단계 더 위력이 높습니다. 현재 지나는 곳은 푸에르토리코입니다. 현지 기상당국은 1928년 자국을 강타해 2,000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허리케인 산 펠리페 이래 가장 강력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어마는 쿠바를 거쳐 주말쯤 미국 본토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 연방정부는 플로리다와 푸에르토리코, 버진 제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플로리다 저지대 주민 수백만 명에게는 강제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피해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마의 진행 경로에 있는 지역에 재난 상황을 대비한 겁니다. 슈퍼마켓에는 생수 등 일부 품목이 동난 상태입니다. Keep a close eye on this incredibly dangerous storm. Do not sit and wait to prepare. Get prepared now. 기상학자들은 초강력급 어마도 지구 온난화가 만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수온 상승이 허리케인의 연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어마의 해수면 온도는 평균보다 섭씨 1도가 높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기업의 오너 일가가 임원이 되려면 입사하고 4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30대 초반에 임원을 달았는데 일반 직원보다 20년 가까이 빠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국내 그룹 오너일가는 평균 29.7세에 입사해 4년 뒤인 33.9세에 임원이 됩니다. 평균 51살은 돼야 임원이 되는 일반 직원보다 18년 정도 빠른 속도입니다. 국내 한 기업 평가 사이트가 총수가 있는 100대 그룹 가운데 오너일가가 임원으로 있는 77곳, 180여 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10명 가운데 1명은 입사하자마자 임원이 됐습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과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이 해당됩니다. 세대 차이도 확연했습니다. 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창업 1, 2세대는 4.7년이 걸렸지만 3, 4세대인 자녀 세대는 이보다 1년 더 단축된 겁니다. 경영의 시행착오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을 더 쌓을 수 있는 시간이 긴 것이고 창업 3, 4세들은 그 경험이 짧아서 기업 운영에 있어서 리스크가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입사 뒤 임원이 되기까지 10년 이상 걸린 사람도 12%를 차지했는데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18.3년으로 가장 오랜 기간을 거쳤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을 그만두게 하고 본사가 그 자리에 직영점을 여는 프랜차이즈 갑질, 뉴스룸에서도 전해드렸죠. 이런 갑질을 막아달라고 전국 가맹점주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10년 동안 운영하던 피자 가게와 설렁탕집도 본사 한마디에 닫아야 했던 점주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10년까지 계약을 보장하는 법을 역이용해 본사가 10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10년 차가 다 넘은 점주들이기 때문에 언제 가맹해질 당할지 몰라요. 불안하니까 이 자리도 못 오는 거예요. 점주들은 10년 차 계약 해지와 필수 물품을 강제로 파는 걸 막아달라고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법안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제발 법 좀 고쳐주십시오. 그 23개의 대책 중에서 또 상당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35개의 가맹사업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국회가 심사를 서둘러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도 보고 쇼핑도 하는 게 일상이 됐다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딴 세상 얘기입니다. 장애인들의 인터넷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건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키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1급 시각장애인 강미애 씨는 생필품을 사기 위해 홈쇼핑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원가입 첫 단계부터 포기하고 맙니다.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네 휴대폰이 맞으면 이 보안 문자를 입력해라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전혀 읽어주질 않아요. 통상 시각장애인들은 문자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장비를 통해 인터넷 화면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용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PC용 인터넷 서비스나 휴대전화 앱들은 그림이나 영상 파일 위주로 돼 있어 들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돼 있습니다. 픽처폰을 갖고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깜깜하니까 그러려니 해요. 모든 게 다 이 모바일로 이루어진다는데 저희는 그거에 반의 반도 못 이루고 있으니까 많이 슬프죠. 장애인들의 인터넷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건 법에도 명시돼 있지만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시각장애인 950여 명이 내일 대형 온라인 쇼핑몰 3곳을 상대로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돈이 목적은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다른 기업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인식의 변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 미국에선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할인점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걸어 기업이 인터넷 사이트에 문자 설명을 충실히 심어놓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 모바일이 점점 발전하면 할수록 저희 시각장애인들은 더 깊은 장애에 빠져들고 맙니다. 장애인도 사실 같은 고객의 입장으로 바라봤으면. JTBC 신진입니다. 2015년에 담배값이 오른 이후 좀 더 싼 담배를 찾는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담뱃잎을 말아 피우는 수제 담배가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즘 늘고 있는 담뱃잎방에서 불법으로 파는 경우가 많고 택배로 미성년자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의 한 주택가 골목. 담뱃잎을 판다는 간판이 보입니다. 매장 안 전동기계에서 쉴 새 없이 담배가 쏟아져 나오고 한쪽에서는 또 다른 직원이 담배 연초 끝부분을 손으로 정돈합니다. 이렇게 만든 수제 담배는 한 값에 2,500원입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 완제품 한 갑에는 세금 3,318원이 붙습니다. 담뱃잎과 필터 등으로 판매하는 수제 담배는 담배세가 붙지 않아 세금보다도 싼 2,500원에 팔립니다. 하지만 실제 매장에서는 담배를 직접 만들어 일반 담배와 똑같이 팔고 있습니다. 매장에서도 불법을 알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나가서 편한 걸 펴주세요. 나 귀찮은데 어떡하지? 어떻게 저희가 나눠드리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매장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네, 수제 담배 좀 주문하려고요. 어제 순한 맛으로 피시는 거예요? 주소하고 이제 불러주신 분께 택배를 보내드려요. 주문자의 나이도 묻지 않습니다. 사인간의 거래를 막 하니까 한문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문제라는 걸 알고 있고. 현재 이런 수제 담배 매장은 전국에 300여 곳이 생겼고 대도시 주택가를 중심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국가기록원이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모든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고 보유 현황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각 기관은 자체 기록관 서고의 기록물을 조사한 뒤 28일까지 보유 현황을 국가기록원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무단 파기하다 적발되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엄중 처벌받습니다.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장관 직속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와 학계 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되는 조사위는 국정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위법이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또 예산과 조직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를 살펴보고 재발 방지 대책도 제안할 예정입니다. 식약처가 온라인과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이유식 제품 가운데 4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나와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아이밀에서 만든 한우 아보카도죽과 닭가슴살 야채 영양죽에서는 각각 350만 마리와 25만 마리의 세균이 나왔고 맘마가 만든 바라퀴노아 버터넛 남해초 맘마와 닭고기 뉴그린 콜리플라워에서는 황색 포도 상구균이 검출됐습니다. 업소 내부에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해서 관련법상 유흥주점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밤과 음악 사이가 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업소 측은 무도장이 매우 작고 판매하는 주류도 저렴한 것들이라 일반 음식점이라고 주장해왔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유흥주점으로 분류되면 개별 소비세 같은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네, 우리 축구대표팀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냈습니다. 오늘 새벽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겼지만 같은 시간 시리아도 이란과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우린 최종 예선 조 2위를 차지했지만 경기 내용은 아쉬웠습니다. 우즈벡 현지에서 강신우 기자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초반부터 난타전을 벌였지만 골 결정력이 아쉬웠습니다. 후반에 K리그 베테랑 염기훈과 이동국이 교체 투입되며 공격의 활로를 찾았지만 우즈벡의 골문은 결국 열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시리아도 이란과 2대2로 비긴 덕분에 우리나라는 승점 15점으로 조 2위를 차지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란 목표는 달성했지만 그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제가 맡은 지 길다면 열흘이고 짧다면 4일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확 바뀔 수 있을까? 저는 신이 아닙니다. 신 감독은 월드컵 본선에선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수비하다가 축구 끝나진 않을 겁니다. 공격 축구를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간신히 탈출한 우리 대표팀은 내년 러시아 월드컵 때까지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타슈켄트에서 JTBC 강신우입니다. 서울 강남권에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들이 대규모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천 세대가 사는 대단지에서 주민들의 이주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주하면서 나오는 온갖 폐기물을 처리하는 문제가 골칫거리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이곳은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알려진 서울 둔촌동 아파트 단지입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가재 도구가 모두 치워진 집들이 곳곳에 눈에 띄는데요. 전체 10집 가운데 4집 정도는 모두 집을 비우고 떠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주가 시작된 지 50일 정도가 지나면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 곳곳에 생활용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지난 7월 중순부터 이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145개 동 5,930세대 2만여 명이 살던 대규모 단지로 부지 면적만 축구장 72개에 달합니다. 이주 시작 50일 정도가 되면서 단지 곳곳에는 각종 폐기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재건축 들어가니까 이사 가면서 그냥 막 버리가 그렇다고요. 분리를 해갖고 버려야 되는데 분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방치된 폐기물 중에는 폐차장에서나 볼 법한 승용차도 있습니다. 단지 내 주차장 한켠에는 이렇게 바퀴가 모두 빠진 수입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뒤쪽 번호판은 모두 떨어져 나갔고요. 버려진 지 얼마나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앞쪽으로 한번 와봤더니 운전석 사이드미러와 앞유리는 모두 뜯겨 나갔고요. 운전석 앞부분엔 이렇게 방치 차량 안내무만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만 따로 모아 처리하는 단지 내 집화장도 포화 상태입니다. 이주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구청이 수거해 처리한 폐기물만 100톤가량 됩니다. 양이 너무 많다 보니 이달 말부턴 민간 폐기물 수거 업체에 처리를 맡길 예정입니다. 원래 이런 쓰레기들은 신고하거나 분리배출을 하시면서 배출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주 시작하고 4일 뒤쯤에 무단 폐기물들을 처리 한번 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쓰레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집안에 그대로 두고 나가줄 것도 요청해봤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왕창은 안 버려도 자고 일어나면 조금 저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몰래 아무도 없을 적에 버리고 가는 거죠. 이사 가는 사람이 양심이지. 양심이 문제예요. 범죄 예방 등의 차원에서 설치한 150여 대의 CCTV도 작동하고 있지만 무단 투기를 일일이 잡아내기엔 역부족입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지난달 말부터 2,800여 세대가 이주를 시작한 서울 개포동 아파트도 무단 투기 폐기물과 전쟁이 한창입니다. 단지 내엔 이렇게 CCTV와 함께 종량제 이외의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안내문구가 붙어 있지만 아래쪽을 보면 대부분 이주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들이 대량으로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기장판부터 여행용 가방도 나와 있고요. 이런 아이스박스도 버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예 뒤쪽을 보면 대형 소파까지 버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센터 측은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폐기물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한 20일 남짓 됐잖아요. 10톤차가 5월까지 3번인가 실어갔어요. 하루에 뭐 20, 30일 나가는데 그 폐기물 어디 처리하겠어요? 대규모 재건축을 앞두고 이주가 시작된 아파트 단지마다 일부 주민들이 내다버린 폐기물 더미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에서 이 영화의 감독인 최승호 전 MBC PD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MBC 출신입니다. 예, 김재철 사장이 와서 MBC를 많이 망가뜨렸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도 물어봐야지. 그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마치 황당하다는 듯 질문한 이에게 되물었던 그 말을 우리는 얼마 전 또 다른 사람의 입에서도 반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전투기가 했다면 공군에게 물어봐야지 그걸 왜 우리에게 물어보나. 그는 공군 전투기가 폭탄을 싣고 출격을 대기했다는 80년 5월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군을 장악하고 있었던 권력자의 측근이었으니 그 권력자가 그가 말하는 우리임에 틀림이 없겠죠. 사실 이런 식의 답변은 우리에게 그리 낯설진 않습니다. AI가 발생해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건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책임을 묻지 말라던 청와대와 당시의 여당. 안전수칙을 안 지킨 선박회사 탓이다. 현장 책임자만 잘하면 대통령은 놀아도 된다. 하다 이젠 세월호 책임도 탄핵 사유냐. 무너지는 그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데 우리는 도리어 왜 그걸 내게 묻느냐는 되물음을 이 나라 최고 책임자였던 전직 대통령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멈춘다. 미국의 전 대통령 해리 트루먼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던 문구입니다. 누가 됐든 대통령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는 의미일 테죠. 피할 수 없는 책임의 엄중함을 의미한 그 말은 지금까지도 오랜 시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루먼은 퇴임을 앞둔 한 연설에서 더욱 잊지 못할 한마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책임을 질 수 없으면 책임을 맡지도 마라.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족이 있습니다. 최승호 감독의 질문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답변을 다시 뜯어보면 그는 그래도 지금의 공영방송의 처지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은 것으로 들리니 최 감독은 적어도 질문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우리 정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공식화한 이후에 중국 당국의 반발이 예상대로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공조는 물론이고 사드 보복 이후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베이징의 신경진 특파원을 이번엔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신 특파원, 일부 연결에서는 중국 외교부의 반응부터 들어봤는데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 사안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 관련 동향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단호한 반대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되며 확고하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신문망, 황구망 등 관영 매체들은 외교부 반발을 주요 속보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 당국은 구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시사하기도 했다면서요? 중국 국방부는 최근 중국 군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 안보와 지역 내 평화 안정을 단호히 수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해 주목되는 군사적 행보가 있습니다. 어제 중국 공군 방공부대가 바레만에서 실시한 미사일 요격 훈련에 선보인 무기는 지난 7월 건군 90주년 열병식에서 선보인 둥펑 10D와 유사합니다. 레이더와 함께 작동하는 둥펑 10D는 사드와 유사한 장비입니다.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 시 한국의 사드를 첫 번째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북한 6차 핵실험 이후에 지금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북한에 대한 원유 중단입니다. 이건 중국이 해야 되는 일이죠. 이제 가장 강력한 제재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실행하는데 혹은 유엔에서 이것을 요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중국은 한미일이 요구하는 원유 공급 중단 등 북한의 체제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 강력한 제재는 일관되게 반대합니다. 오는 11일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안 표결이 예상되는데 중국이 자국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미국의 사드 배치를 강력히 항의할 경우 표결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북핵 해법이 한미일과 결이 다른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그 틈을 더 벌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 대통령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한국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이게 사실은 여태까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좀 깊이 진행되어 온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더 할 수도 있을까요?
최근 현대자동차 중국 공장 중단은 재무를 담당하는 중국 측 합자 파트너사가 부품사에 대금을 주지 않아 빚어진 사태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협력 대신 부품사를 압박한 모양새로 한중 자본의 불협화음이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 한국 기업인들의 비자 발급 기한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인 상황도 확인됐습니다. 암암리의 한국 기업을 더욱 옥죄는 분위기인데요. 사드가 촉발한 외교안보 이슈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추가 보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는 당분간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보다 좀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신경진 특파원이 북경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저희들이 다뤄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오늘 아침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취재 중인 기자와 전화로 연결해서 여러 가지 다른 뒷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푸틴은 여전히 늦었다면서요, 오늘도?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러 정상회담은 당초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회담장에 1시 34분경이 돼서야 도착을 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왜 늦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러시아 측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과거 다른 정상들과의 회담에서도 여러 차례 지각한 전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회담엔 4시간 정도 늦게 도착한 바 있고요. 또 지난해 아베 일본 총리와 회담에도 2시간 정도 늦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회담 때도 2013년엔 40분, 그리고 지난해에는 1시간 45분 늦은 바 있습니다. 푸틴의 상습적인 지각은 상대에 대한 기싸움 성격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이 때문인지 청와대 관계자도 어느 정도 늦을 걸로 예상은 하고 있었다면서도 30분은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 그나마 전례를 보면 제일 빨리 온 셈이라고 해야 될 텐데 이걸 다른 나라 정상들이 다 받아주고 있으니까 계속 이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들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상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러시아를 먼저 방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물론 동방경제포럼의 일환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것이긴 하지만 이 북핵 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나 일본보다 러시아를 먼저 방문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드 문제 등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러시아를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한다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러시아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이번 순방에는 50개 한국 기업들도 함께 방문을 했는데요. 이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대한 투자도 늘릴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한러 간 경제적인 교류도 활발해질 걸로 보입니다. 예, 결국 관건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러시아의 협조를 얼마만큼 이끌어내느냐 하는 문제인데 오늘 전반적인 분석들은 뭐랄까요,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간에는 이견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양 정상은 이 북핵 불용 원칙과 또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사실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북핵 문제 해법을 두고는 비교적 입장차가 분명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원유 공급 중단 문제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만은 러시아도 좀 협조해달라, 이렇게 면전에서 강하게 요구를 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그럴 경우에 북한 병원 등 민간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유엔 안보리에서 원유 중단 문제가 진통을 겪을 걸로 보이는 대목인데요. 다만 신동방 정책을 펼치면서 블라디보스토크 등 극동 개발에 공을 들인 러시아 입장에서도 한반도 안정이 절실한 만큼 북핵 해결에 마냥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하지 않을 거란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예, 블라디보스톡에서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네,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열흘간의 연휴를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임시 공휴일의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432억이다, 2조다, 19조다. 언론을 통해서 천차만별의 숫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도마다 이렇게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이런 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네. 432억 원 이게 지금 가장 많이 보도가 된 거죠? 네, 432억 원은 한 국책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네.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과거의 지출액 통계를 통해서 국내 여행을 하면 1인당 919원을 쓰는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15세 이상 인구 4,300만 명을 곱했습니다. 그러면 400억 원이 하루에 나오고요. 네. 여기에 1인당 해외여행을 위해서 국내에서 쓰는 돈을 32억 원으로 계산해서 더하면 432억 원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행으로만 생기는 경제 효과를 나타낸 거군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여행 지출액이고 네. 경제 효과 전체를 이렇게 나타낸다는 일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임시 휴일의 경제 효과를 말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2조 원이라는 수치를 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입니다. 임시 공휴일 하루에 쓰는 전체 금액을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이 임시 휴일에 쉬고 1인당 8만 원씩을 쓴다고 가정을 한 결과입니다. 8만 원은 과거에 임시 휴일에 얼마나 썼는지를 설문조사를 해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네, 앞에서 본 자료와는 기준이 좀 다른 거잖아요. 여행뿐만이 아니라 하루에 쓰는 모든 금액을 추산한 거군요. 그렇죠. 앞서 자료는 여행 지출만 본 것이고 이건 전체 지출을 본 겁니다. 네. 그래서 기준이 더 넓은데 그렇더라도 경제 효과를 이걸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 소비에만 초점을 맞춘 거죠. 이번엔 언론 보도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등장하고 있는 19조 원의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432억 원을 발표했던 그 연구원 그 자료인데 다른 자료인데 이 자료에서는 금액의 단위부터가 다릅니다. 네. 여기에서는 소비뿐만 아니라 노동의 생산성, 노동자의 만족도까지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총 19조 원의 상승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에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7조 원으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걸 빼면 순수하게 늘어나는 하루당 경제 효과는 12조 원이라는 게 이 자료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19조 원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경제 효과 수치 중에서 실제로 좀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는 없다, 찾아보기가 그렇죠.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뭐 경제 효과는 있습니까? 지난해 5월에 발표한 게 있는데 좀 비슷하긴 합니다. 네. 전년 같은 기간의 연휴에 비해서 백화점 매출액이 16% 증가했다. 그리고 4대궁의 입장객 수가 70%, 박물관 입장객 수가 17.3%, 고속도로의 통행량이 8.6% 늘었다라는 건데 하지만 금액으로 나온 자료는 없고 그리고 이 가운데 저 4대궁, 박물관, 고속도로는 입장료나 통행료가 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부각시키는 수치라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백화점 매출이 늘었으니까 소비가 는 거군요. 늘긴 늘었죠. 이번에 연휴가 10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과거에 그러니까 2015년과 16년에는 5월에 임시 휴일이 지정된 다음에 연휴가 나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기간이 2배가 넘게 깁니다. 그래서 경제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을 거라는 분석이 있는데 그 결과는 추후 정부의 통계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팩트체크는 미디어 비평이 됐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역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첫 번째 키워드는 부담스러운 사랑입니다. 아, 사랑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나 보죠? 예. 예. 국민의당 의원들이 요즘 받고 있는 문자를 잠깐 볼 텐데요. 예. 이런 식의 문자가 많이 옵니다. 처음에 사랑하는 의원님께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은 지금 군대 내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는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를 반대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예. 마지막에도 뭐 당신이 사랑하는 국민이라고 돼 있고요. 다른 문자 하나를 봐도 오산에서 목사를 하고 있다라면서 동성혼 저지를 할 수 있는 당은 국민의당뿐이다. 이런 문자를 보내고 역시 끝에 국민의당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처럼 사랑을 앞세운 문자를 국민의당 의원 사실상 따지면 거의 전원에게 많게는 하루에 수천 통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천 개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 한 명당 하루에 수천 통인데요. 같은 사람이 여러 의원에게 똑같은 문구를 보낸 것도 보여서 사실상 좀 조직적인 면도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얼마 전에 하루 동안 지은 문자가 5,742개였다. 알았으니 이제 좀 그만 보내달라.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거 지우는 데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요즘 기독교에서 개신교죠. 예. 예. 다른 종교도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은 개신교 쪽은 맞죠? 예. 문자를 정확히 어떤 분들이 보내는지는 확인은 안 됐지만 얼마 전에 기독교의 여러 모임들이 해서 앞서 얘기했던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 같이 성명을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연합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상황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군형법에 동성애 관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미 이제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 해서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헌재 위헌 심판에서 김 후보자가 소수 의견으로 위헌 의견을 낸 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 후보자가 헌재 소장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강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재 민주당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반대 이렇게 되는데 이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제3당인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에 문자가 쏠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왜 하필 우리한테만 자꾸 문자를 보내냐 이렇게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자 폭탄이 투하되어야 할 곳은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와 시종 찬성 입장인 민주당입니다. 아무튼 캐스팅 보트 쥐고 있으니까 글로 몰리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확인된 18원입니다. 18원은 한때 그 욕설을 딴 후원금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부터 이 후원금의 고충을 토로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잠깐 그 장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특히 18원 후원금을 몇백 명이 저한테 넣고 영수증을 달라 하고 이완영 의원의 주장이었는데 오늘 문화일보가 선관위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후원금 내역을 받아보니 이 18원 후원금이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말한 이완영 의원이 가장 많았는데요. 수백 건의 18원 후원금을 받아서 3,300원을 받았고요. 3,300만 원이면 또 얘기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3,300원이군요. 18원씩 200건을 받으면 3,600원입니다. 김성태 의원은 94건에 18원을 받아서 1,700원이 조금 안 됐고 김진태 의원도 846원의 18원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자유한국당만 지금 얘기했는데 다른 당 의원들은 없습니까? 다른 당 의원들도 꽤 받았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18원 후원금을 꽤 받았는데 아마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친박 지지자들이 보낸 것으로 의원실 측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도 김부겸 지금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대선 전에 당내 갈등 등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었는데 이럴 때 18원 후원금을 여러 건 받았습니다. 알려진 것과 달리 18원 후원금은 연간 10,000원 미만이어서 영수증을 발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실 관계자를 보면 후원금 계좌는 사실 대부분 비서가 관리하기 때문에 의원이 18원 후원금이 얼마큼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나중에 내역 등을 볼 때 욕설 후원금을 보면 아무래도 기분이 좀 나쁘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정치로간 소년법입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 이후 청와대의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20만 건을 넘어섰는데요.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인 소년법 개정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도 이를 강하게 적극적으로 개정하겠다는 뜻을 시사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겠지만 청소년 범죄가 점차 저연령화, 흉포화되고 있는 현실도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이석현 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법 개정을 발의했고 표창원 의원도 준비 중입니다. 야당 쪽에서는요? 야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지는 않았는데요. 당내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경우 오늘 아침 회의에서 류호의 최고위원이 좀 논란이 예상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소년법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하고 공론화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예. 국민청원이 지금 소년법 폐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제목은 폐지로 올라가 있지만 아예 폐지할 수는 없고 사실상 개정하자는 논의인데 예. 오늘 류호의 최고위원이 아침 회의에서 소년법 폐지를 운운할 수는 없다라고 강하게 목청을 높이면서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거냐 해서 오후 한때 실검에 오르면서 좀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류호의 최고위원에게 직접 물어보니까 공론화에서 개정은 찬성이다. 다만 폐지가 반대일 뿐이다 라고 얘기해서 목청이 높다 보니까 좀 오해가 생긴 케이스로 보입니다. 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소년법을 트위터에 언급을 했는데 이번 여중생 폭행 사건을 언급하면서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처음에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상 소년들에게 형사상 형벌을 좀 완화하는 거는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수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요? 뭐 아무튼 그 법무장관이 검토하겠다고 그랬다면서요? 예, 오늘 보도 법무장관도 보니까. 적극적으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좀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남부와 제주도에 내일 아침까지 많은 비가 올 예정이고 중부지방은 밤새 비가 그치고 내일 구름만 끼겠습니다. 예. 자,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외교안보팀 기자들이 소셜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나올 텐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